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하죠.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에는 왜 무슬림 테러가 자주 일어날까라는 주제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똘레랑스의 나라인데요. 이 똘레랑스의 뜻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똘레랑스를 사용합니다. 이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인데 근데 왜 무슬림 테러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이게 큰 문제죠. 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2020년 10월 달에 프랑스 교사 사무엘 파티가 거리에서 젊은 청년에 의해서 칼로 목이 베이는 그런 참사를 당합니다. 프랑스가 깜짝 놀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놈을 잡아가지고 왜 살해를 저질렀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선생님이 모하메드를 풍자하는 그 풍자 만화를 이용해서 표현의 자유에 이용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사는 표현의 자유 수업에 모하메드 풍자 만화를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얘들이 보기에는 이슬람이 보기에는 그 모하마드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 조롱이고 억압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교사 사무엘 파티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하마드에 대한 풍자로 인해서 또 죽은 사례가 과거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2015년도에는 이때는 무려 17명이 프랑스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하메드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근데 프랑스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는데 프랑스 내에서는 어떤 풍자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 우리가 신을 풍자하는 것은 전혀 신성 모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해석의 차이가 큰 어떤 죽음까지 초래하는 그런 아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프랑스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까? 지난 8년간 약 260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연평균 약 한 30명이 프랑스 사람이 이슬람인들에 의해서 죽는 거죠.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슬람과 갈등이 강화되고 사실 2012년에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알제리 출신 메라가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프랑스 최대 테러라고 하는 것은 5년 전에 있었던 2015년 11월에 축구장, 극장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사람 약 130명이 사망하죠. 이때 프랑스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핵심 용의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핵심 용의자는 체포를 못하고 있다라는 아주 심각하죠. 그러면 프랑스는 그 무슬림 이민자들을 이렇게 많이 잘 수용하는데 왜 무슬림 이민자들은 프랑스에서 테러를 할까요? 그 이민자를 보려면 이민 1세대하고 지금 현재 있는 2, 3세대하고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민 1세대는 2차 대전 후에 프랑스로 들어온 세대입니다. 프랑스의 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동화 정책입니다. 동화 정책. 무슨 소리냐면 이민으로 들어오면 넌 지금부터 프랑스인이야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 어떤 소수민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은 인정하지 않고 너는 그냥 프랑스인이니까 지금부터 프랑스 말만 하면서 프랑스 제도, 프랑스 법 안에서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일찍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교 분리를 따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장 큰 정책입니다. 동화 정책이며 종교 분리다. 근데 이제 넌 지금부터 프랑스인이야라는 동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같은데 실제로 어떤 소수민족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 들어서 나오는 갈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에 또 이제 프랑스에 오는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냐면 단순히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 특히 이제 프랑스에는 이제 대학이 공짜로 하는 데가 많아요. 공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이곳 세네갈에서도 프랑스로 공부를 하려고 많이 갑니다. 그리고 대학 수업료는 공짜죠. 근데 파리 이런 데는 생활비가 비싸니까 파리 외곽에 있는 그 촌동네의 어떤 대학교에 가서 어떤 생활비도 싸고 학비도 공짜인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오늘은 이제 유학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 프랑스 온
온 세대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잡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벌려고 왔는데 프랑스에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눌러 앉아야 되는데 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요? 기존에 있던 이제 이민 1세대가 나왔던 그 세대들, 2, 3세대들하고 합쳐가지고 같은 무슬림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떤 갱단이 되거나 방화, 약탈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큰 사회 문제가 되죠. 그럼 실제로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그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이민자가 44%입니다. 굉장히 많죠. 거의 절반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룩셈부르크는. 그리고 호주가 29%, 미국이 13%, 독일이 13%인데 여기 프랑스는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 약 10% 정도가 됩니다. 프랑스는.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약 한 5위 정도 해야 되죠. 5위인데 지금 프랑스 인구가 약 한 6,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한 650만 명이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그러면 프랑스에 최초로 이민 온 이민 1세대는 누구일까요? 그 과거 역사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스는 독일에게 6주 만에 패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를 독일에게 내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왜 벌어졌냐면 프랑스는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당하면서 야 이제부터는 독일에게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큰 성벽을 하나 샀죠. 이렇게 이름하여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독일 국경지대에 이렇게 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벨기에 국경지대까지 다 쌓으려고 했는데 벨기에의 반대로 독일 국경지대만 이렇게 마지노선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A 부대가 이 마지노선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프랑스에 있는 전 부대들이 전부 마지노선에 다 배치를 시킵니다. 이걸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독일의 속임수였어요. 이 A 부대들은 그냥 공격하는 신용만 하고 정말 독일의 주력 부대, 전차 부대는 이제 B 부대로서 이쪽 벨기에를 통해서 넘어옵니다. 벨기에를 통해서 넘어와서 바로 파리에 입성하죠. 6주 만에 파리는 바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노선이 마치 중국의 한자 성어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배수의 진처럼 사자성어처럼 마지노선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마지노선은 사자성어가 아니고 이 마지노라는 이제 국방부 장관 이름입니다. 이 마지노선을 만들자고 최초로 제안한 국방부 장관 이름이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 써서 이것을 가지고 마지노선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은 이 파리 에뚜알 개선문을 통해서 바로 그냥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작은 북을 치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 그러면서 독일은 프랑스 내에 나치 괴뢰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레진드 비쉬라고 해서 나치 괴뢰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비쉬라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 남부 지역이 전부 독일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프랑스는 독일 땅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제 독일로부터 프랑스를 해방시켜 준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누구냐 하면 프랑스인이 아니에요. 프랑스인이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44년 미국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노르망디에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이제 독일로 향해 진격을 하는데 이때 이제 들어오는 팀이 누구냐면 드골 장군입니다. 드골 장군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프랑스가 6주 만에 독일에게 패하자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됐죠.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면서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를 조직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치 이제 일제에 합병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입할 때 우리나라가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듯이 이 드골도 영국으로 가서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 정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드골 장군은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과 싸우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약 32개월 동안 포로를 생활을 하는데요. 이때 5번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무려 5번이나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모두 다 이제 실패를 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분이 키가 196cm입니다. 엄청나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자기가 육군 사관 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파라거스 아시잖아요.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한번 딱 치면은 이렇게 그 다음날 되면 금방 또 이렇게 자랍니다. 금방 30cm 또 자라고, 또 쳐가지고 또 치면은 또 그 다음날 또 30cm 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빨리 자라는 게 바로 아스파라거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시 이제 자유 프랑스를 지지하는 프랑스 식민지에 있던 그 아프리카 부대들이 자유 프랑스를 지지하면서 드골 장군과 함께 다시 파리로 들어와서 독일하고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프랑스를 나치에게 내줄 수 없다라는 슬로건 하에 이 레지스탕스를 세력을 집결해서 독일 군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우리가 레지스탕스 하면 보통 어떤 시가전 치고 빠지는 그런 시가전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레지스탕스지만은 이 레지스탕스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아프리카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면 그때 26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 아프리카 군인들은 두 가지 이제 종류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삐에 누알이라면서 백인 그룹입니다. 백인인데 발만 깜다 그래가지고 삐에 누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들이 식민지로 사용한 뭐 알제리라든가 모로코에 가서 농사 짓던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이제 군인이 되어서 자기 조국 아프리카를 구하려고 투입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라르메 렌지장스 해가지고 원래 이제 흑인 부대, 아프리카 흑인 원주민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 26만 명 중에서 이 흑인 원주민 부대가 훨씬 많죠. 약 한 15만 명 정도가 흑인 원주민 부대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와서 프랑스를 도와주죠. 예, 이 영화 데이즈 오브 글로리라는 영광의 그날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흑인 부대와 백인 부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흑인 부대가 엄청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사과를 하나 이렇게 간식으로 먹으려면 아예 못 먹도록 이제 백인들이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사과를 안 주는 거야, 젠장 그러면서. 그리고 전투 부대 배치할 때도 이 흑인 부대들은 최전선에 거의 뭐 총알바지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차별 대우를 많이 받죠. 영광의 그날에서 그런 흑인과 백인의 차별 대우에 대해서 많이 아주 깊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아프리카 원주민이 싸웠는데 이렇게 남는 거 전우들도 많이 죽고 희생됐고, 남는 거는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 프랑스는 이분들에게 아주 작은 동네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그냥 제공해 줍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프랑스 외곽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 저 북쪽 너머에 이들의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뭐 갱이라든가 범죄, 약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이민자들이 적응을 못할까요? 프랑스에서 적응 못하는 이민자들은 도대체 이민자들은 왜 프랑스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할까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얼굴에다가 이렇게 구두 발자국을 찍어서 데모하는 모습이 보이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자리는 전 세계적인 문제죠. 기껏해서 이제 그 프랑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왔는데 프랑스에도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가 일으켜지죠. 그런데 또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이 와서 프랑스 자기네들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또 이 이민자들을 더욱더 압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 어떤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가진 어떤 무슬림이라는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이제 종교에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자기들 무슬림끼리 모여서 일종의 이제 개토를 형성하고 지나치게 어떤 극단적인 종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같은 무슬림이라도 이제 여러 계파가 있는데 어떤 무슬림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체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그 이슬람 간의 일종의 어떤 그 전쟁 비슷한 그런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자리 그 실업률 비교를 보면 프랑스 내 이민자들의 출신 국적에 따라서 실업률을 보면 여기 이제 뭐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제 알제리,
모로코, 여기가 이제 알제리 26%, 모로코 26%, 터키 25%. 여기 이제 터키, 알제리, 모로코가 유독 더 심각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통계도 보면 테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국적이 알제리, 모로코, 터키라는 거죠. 이들의 일자리가 정말 심각한 지경이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런 이민을 프랑스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물론 프랑스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 혹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이미 인구가 20억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4명 중에 1명이 이슬람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약 한 1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민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영국은 EU를 유럽연합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연합을 탈피해서 이제 브렉시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국민투표를 붙였습니다. 2016년도에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그 결과 우리 EU를 탈퇴하자가 51.9%로 더 높았습니다. 잔류보다. 그러면서 2020년 원래 공식적으로 1월 30일 날 EU를 탈퇴하는 걸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영국은 EU를 탈퇴하려고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2011년에 있었던 시리아 내전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아주 장기간 지금까지도 거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서 이재민 1000만 명이 발생했어요. 시리아 내전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시리아에서 생긴 이재민 1000만 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유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너희들이 좀 받아둬. 그리고 EU에서는 이 이재민을 이제 받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영국은 우리는 이재민을 못 받겠다. 그래서 영국은 결국 그 EU를 탈퇴하는 그런 이게 원인이 되죠. 최초에 이제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던 원인은 이제 러시아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가뭄이 되니까 밀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밀 생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러시아로부터 밀을 수입해 오던 시리아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식량이 없으니까 곳곳에서 도둑질과 뭐 방화, 살인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커가지고 반정부 시위로 거치면서 드디어 시리아 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영국이 얘기했던 우리는 그 시리아 이재민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과연 이게 어떤 EU 탈퇴를 위한 비겁한 변명인가, 아니면 영국 국민들의 어떤 정직한 외침인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국은 그 가까운 이웃나라 프랑스가 이재민 때문에 어떤 사회 문제, 특히 뭐 그 살인이 거의 1년에 30명씩 이재민 때문에 죽어가니까 이런 것을 제일 가까운 곳에서 계속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는 프랑스와 똑같은 전철을 밟기 싫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은 우리는 이재민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네, 영광의 그날 이 영화에 보면은 이런 그 차별 대우, 흑인과 같은 이제 프랑스를 위해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전사했지만은 흑인들에 대한 대우와 또 백인들에 대한 대우가 프랑스가 아주 달랐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최초로 이 데이즈 오브 글로리가 그 영화로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프랑스 사회에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결국 그 프랑스의 그 이민,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그 프랑스에는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무슬림 테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이걸 한마디로 보면 프랑스에서 외치는 프랑스 이민자들에 대한 동화 정책, 그리고 이민자의 문화 이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서로 공감을 찾지 못하고 두 개가 그냥 나란히 평행선을 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그 프랑스에 일어나는 그 이슬람 테러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 영광의 그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책들을 주제로 제가 어떤 메시지들을, 이민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잠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